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오늘을 진단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제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기업가 시절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랩이라는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때 일인데요. 7년 정도 V3를 무료로 배포했던 공익적인 일을 회사를 만든 이후에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관공서라든지 또는 기업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거기서 창출된 수익으로 다시 일반에게 무료 배포하는 지속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게 성공해서 지금의 안랩에 이르렀고요. CSR에 대한 개념을 접하게 됐습니다. 기업이 자기의 수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주위의 사회 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노력하고 이 환경에도 신경을 쓰면서 경영을 하는 그게 CSR 경영이어서 제가 처음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도 그게 제가 추구하던 방향과 맞다는 생각을 했었죠. ESG는 CSR과 다른 점이 측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측정 가능해야지 사실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측정 가능하지 않은 것은 관리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ESG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두 번째 시간은 김재필 KT 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바클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먼저 일단 ESG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을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유엔이 내세운 원칙이 있는데 그것과 ESG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체 내 삶과 ESG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SG가 대체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약자를 딴 거예요.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세 꼭지를 딴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할 때 주로 재무제표라는 숫자로 된 가치들을 측정했죠. 매출, 영업이익 같은.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재무제표나 현금흐름 같은 그런 재무 IR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그런 비재무적 지표까지 같이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업 CEO가 내세운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내세운 것도 아니에요. 투자자가 내세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이 왜 ESG를 내세웠을까? 사실 자본주의의 최고의 덕목은 이윤 창출. 이거는 불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을 쫓다 보니까 부정부패도 저지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환경이라는 문제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돈만 버는 것, 결과에만 우리가 주목해서 그 기업을 평가했는데 이젠 그게 아닌 것 같다. 돈 버는 방식에도 우리가 좀 관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ESG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CSR 또 CSV라는 게 있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들이 이거는 자발적으로 사회나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면서 벌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ESG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정량화, 측정화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CSR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버는 건 상관없는데 잘 쓰면 돼요. 좋은 일을 환원하면 돼요.
근데 ESG는 창출 과정에서부터 좋아야 돼요. 즉 정승같이 벌어야 돼요.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되는 게 ESG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ESG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익이 많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좀 회의적이었었는데 코로나 위기를 겪다 보니까 수익률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보다 ESG 잘한 기업들이 덜 떨어졌어요. 상당히 선방했다는 거죠. 하락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기부를 하는 기업이라든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소비자들이 환호를 하게 되죠. 이런 걸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ESG에 대한 평가가 좋은 기업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어떤 불확실성이 닥쳤을 때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다. 결국 ESG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있어요. E와 S와 G.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후변화, 온실가스, 자원 고갈, 수자원 관리, 산림 파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후변화, 탄소예요, 탄소. 왜? 탄소가 돈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못 줄이면요, 기업이 망한다. 기업을 둘러싼 지금 탄소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핵심되는 게 탄소세, 탄소 배출권, 그리고 탄소 국경세. 탄소에 돈을 매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탄소 자체가 ESG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ESG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대부분 다 이 탄소 얘기, 줄이 탄소 중립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회 위기 요인도 많아요. 근로, 노사관계, 제품 품질 많습니다. 환경은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사회는 유통, 서비스업, 미디어 관련된 분야 이쪽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구글의 앤디 루빈이 성취 문제로 나갔을 때 구글 직원들이 어떻게 성취 문제로 나간 사람한테 돈까지 주냐라고 해서 항의를 했어요. 요즘은 조직원들이 막 항의하고 나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법이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장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CEO, 경영주가 처벌을 받는 어마무시한 법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있죠. 중대재해법으로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안 돼요. 최고행정은 제외가 돼요. 여기서도. 뭔가 이상하죠. 반쪽짜리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거라도 시행을 해놔야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좀 이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요,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사회와 경영진의 분리를 위한 투명성의 부분, 그리고 부정부패 잘 되느냐. 그래서 ESG 중에서요, E를 잃으면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S를 잃으면 좀 기업 가치와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데 G가 없어지면 100년 된 기업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많이 간과를 해요. ESG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 제가 ESG 참 어렵다, 뭘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ESG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한 50년 동안 연구됐던 거예요. 엄청난 많은 글로벌 단체들이 가이드도 만들고 규진도 만들어요. 딱 하나 알아야 된다고 하면 요 SDG,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요거는 꼭 아시면은 ESG 공부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엔이 2015년도에 만든 건데 인류의 지속 가능,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만든 목표예요. 빈곤, 질병이라든가 기후변화 여기 들어가죠. 기술, 주거, 노사. 이게 사실은 ESG 경영, ESG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자 지표예요. 이 17개 영역에 169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241개의 그 지표가 나옵니다. 요거만 잘 실천해도 ESG는 다 절반을 먹고 들어가요. 이제 우리의 삶과 ESG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그럼 나의 삶과 ESG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투자자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ESG에서 발을 뺄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ESG를 내세워도 투자 수익이 안 나오면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투자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ESG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시작은 투자자가 했고요. 그 활동은 경영진들이 합니다. 기업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는 누구 몫? 소비자들의 몫이에요. 볼까요? 자, 가습기 사태. 저 소비자들한테 들어갔죠. 제대로 경영 못해서 대장균, 식중독균 유출 다 소비자들이 피해봅니다. 자, 경영진들의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주가 조작.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죠. 얼마 전에 그 노동 현장에서 피해를 당하신 청소년들. 다 기업들이 ESG 경영을 제대로 못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다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MZ세대들이 ESG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들이 지금 가치 소비, 가치에 대해서 이들은 좀 갈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MZ세대들이 원하는 건 공정성이에요. ESG는 이 공정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예요.
MZ세대들은 가치로 소비하고 돈줄 냅니다. 착한 기업에 대해서는 돈줄로 응징합니다. 정말 좋은 말로 돈으로 혼줄 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SG 경영에서 기업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이게 파타고니아의 광고였는데 자기네 제품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 자켓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탄소 배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라 할지라도 진정성을 갖고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ESG 워싱이라든가 그린 워싱처럼 좀 진정성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퇴를 내립니다. 그럼 투자자들도 외면하고요. 한마디로 저는 이제 ESG를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면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핵심은 이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ESG는 돈을 버는데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 게 저는 ESG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국가도 사회도 건강해지고 자본주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세바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ESG 혁명이 온다의 저자 김재필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준비하느라고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도 안 빼놓고 다 읽었습니다만 오늘 강연을 또 들어보니까 쪽집게 강의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업을 만들던 초창기부터 ESG라는 용어는 몰랐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했던 거거든요. 경영 활동이라는 것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 아니겠어요. 보시기에 지금 현재 그 선진국들의 그런 기업들의 ESG에 대한 그런 성과들과 지금 현재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ESG 50여 년 된 역사 동안 서구 자본주의에서 나왔던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ESG에 대한 그 개념 정립서부터 이해, 그리고 준비 과정이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정도가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초창기죠. ESG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 평가가들은 좀 국내 기업들한테 짜게 해주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아직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외국 평가기관에서 이렇게 뭐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 산업부에서 이 관심을 가지고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정부에서 자칫 잘못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또는 규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KESG를 한다 그랬을 때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ESG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KESG.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질문들이 그럼 한국이 투자자가 되는 거냐? 한국 정부가 투자기관이 되는 거냐고 물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공통된 투자 지표로 만약에 활용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마치 한국은행이 대출 기준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좀 지나치게 그렇죠. 많이 개입하는 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ESG 소비와 관련해서 가치 소비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이게 가치 소비가 아니라 디지털 관계에서 나오는 과시 소비의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치 소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실은 과시 소비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들은 가치와 과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과시와 가치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가치는 되게 옳고 정의로운 거고 과시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은 과시와 가치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봐요. 가치라는 거, 돈줄 낸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증샷 태그 막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 소비라는 것은 자신의 과시를 하는 이용도 될 수 있지만은 결국엔 자신의 신념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행동을 보여주는 게 스스럼이 없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우리 같은 좀 소위 말해서 꼰대라고 하는 세대들, 윗세대들은 그거 갖다가 좀 매도하지 않고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신념 있는 행동이다. 라고 좀 옳게 봐주고 오히려 북돋아주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또 가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ESG 중에서 이런 환경과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는 거버넌스, 지배구조 아니겠어요? 예. 이 셋 중에서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다 보면 예. 먼저 G가 제대로 자리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뭐 E나 S가 올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과연 이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한국의 지배구조는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고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고 선진 기업들에 비해서 더 계산할 점이 많다고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무디스에서 발표한 한국의 그 ESG 평가에서 보니까 한국이 1등이 나왔어요. 게다가 1등이 나온 요인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가 제일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외였다. 물론 다른 평가기관에서는 좀 지배구조를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외국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사회의 의장과 경영 대표가 겸임하지 말라. 근데 이거 어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그 이사 임원들을 좀 늘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이사회 진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3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한국은 거의 평균 한 18%,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심지어는 아예 여성 임원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선진 그 지배구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 이외의 다른 외국의 유명 신용평가사들은 이 G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인가요, 그러면? 예, 올해 초에 다른 이제 평가기관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면요. 상당히 좀 낮게 나옵니다. 특히 뭐 저희가 아는 뭐 특정 기업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는. 무슨 특정 기업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예. 매출도 괜찮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평가 등급에서 B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특히 지배구조가 가장 취약하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디스가 내린 평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였기 때문에 좀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별 기업이라든가 산업군으로 들어갔을 때 지배구조는 여전히 좀 한국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무디스 평가 기준이 무디네요. 예. 코로나에 대한 방어 능력이 ESG 평가 지표가 높은 기업들이 더 좋은 방어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좀 구체적인 이관계를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냥 있던 게 아니라 발빠르게 사회적으로 기부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물건값도 안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겠다라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신뢰를 보여준 회사들이 많이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그때 다 이제 호황기여서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 코로나 기업 때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업을 보여주는 그 기업들이 행동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어서 매출도 올라가고 실적도 올라갔어요.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였거든요. 테슬라가 ESG 평가 등급이 좋아요. 왜 좋냐면은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다른 회사보다. 그러니까 ESG 등급이 높아요. ESG 등급이 높은데 수익률이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작년에. 그리고 기업 가치도 한 두세 배나 올랐어요.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간 기업들 천천히 보면은 분명히 ESG에 대한 노력들을 그날 그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기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더욱더 부각된 측면들이 있는 거였고요. ESG가 하나의 좋은 명분이 되다 보니까는 이미 그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 그런 뭐 국가에서는 이런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이라던가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좋은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맹점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좀 뭐 고민이라던가 뭐 메커니즘이라던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기준의 그 잣대가 과연 공정한가? 그러니까 ESG 내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노력들은 그 투자 기관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각각의 공통된 투자 기간 기준을 만들고 이것들을 재무 실적과 연관시키는 좀 작업들을 하자라는
라는 논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그 협의체들이 있어요. 뭐 유엔이 중심이 된 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무 관련된 회계 업체들이 중심이 된 평가 지표 만드는 협의체들도 있고 해서 몇 개의 협의체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국가와 혹은 각 기업들 혹은 또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요소들이 있어요.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사실 탄소 배출하고 거의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는 사회 노동적인 부분을 좀 강화하자. 반면에 제조나 에너지 부분들은 탄소 배출을 좀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둬서 기준을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세바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ESG 혁명이 온다 저자 김재필 KT 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제가 기업체에서 요청 오는 경우는 좀 많았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요청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놀랐고 정치 특히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이제 안 대표님께서 제가 대학 시절부터 저는 V3 세대였는데 백신 세대였는데 안 대표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과연 정치권에서 왜 ESG를 관심을 가질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돈을 벌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개념은 용어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뭐 정치가 됐든 뭐 기업이 됐든 일반 대중들이 됐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ESG에 관심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ESG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아마 안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것들이 좀 사회 전반으로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기업 자체의 이익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더 넓은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또 기술혁명에 대한 대응에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입니다. 사실 ESG 경영을 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또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존재하는 사회, 그리고 또 그 기업이 존재하는 이 지구라는 환경까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도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도 ESG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먼저 환경에 대한 부분들, 탄소 중립 2050년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이끄는데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갈등들,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겠죠. 그리고 또 이 주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정립을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부분들, 사실 이 ESG라는 개념 자체가 기업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좀 더 작게 보면 개인의 삶,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국가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연 해주신 김재필 수석연구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세바클 안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